예, 저는 지금 성공회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런 단체를 하나, 좋은 세상 연구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도 소개할 겸 해서 제가 직함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따가 단체 소개는 잠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 저출산, 저출생 문제 원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사실 이 주제가 워낙 여러 전문 영역이 필요한 영역이라서 특별히 어떤 분이 한국의 최고의 전문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노동, 교육 이쪽 주제는 뭐 나름대로 제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제를 이렇게 보다가 최근에 그 작년에 출간된 고통에 응답하지 않는 정치라는 책을 쓰다가 이 문제를 조금 더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실었던 내용 일부, 그 다음에 최근에 썼던 칼럼, 뭐 일본에서 나온 자료 이런 걸 가지고 짧게 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일본에서 지난 그 기시다 후미오 지금 정부 하에서 그 차원이 다른 저출산 정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출산 자체에 대한 뭐 촉진책보다는 청년들의 소득을 높이는 정책, 그 다음에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 철폐, 그 다음에 출산 비용의 보험 적용 도입, 뭐 이런 걸 내용으로 하는 획기적인 그 출산 대책을 내놨고요. 이 사람들의 문제의식은 결국은 지금 일본이 한국보다 출산율이 훨씬 높습니다. 1.3명인데도 불구하고 2.1명이 되지 않고서는 그 사회에 기본적인 재생산이 안 된다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의식 속에서 지금이 이것이 마지막 찬스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그 대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 뒷페이지에 10회 10쪽을 한번 보시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은 일본보다가 그 저출생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뭐 0.78명, 서울은 0.6명입니다. 그런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도의 획기적인 대책도 지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이 출산율의 격차가 그 11쪽 여러분들 보시면 2016년 이래로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이 문제로 인한 위기는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심각한 상태다, 이런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쪽부터 나온 내용을 보시면요. 어쨌든 이 사상 최저, 세계 최저, 사상 최저의 지금 그 출생률이 지금 한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정부 측에서도 이제 그동안의 이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대책을 지금 윤석열 정부도 내놓겠다라고 했지만 그 전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되었던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15년 이상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80조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쏟아 부었다고 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한 부분들은 물론 이제 각 조사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면 직접 지원 부분은 굉장히 포션이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상태라면 지금까지 했던 관성을 그대로 간다면 280조 원에 2배를 쏟아부어도 힘들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12쪽을 한번 보시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사실은 아직까지 그 구체적으로 청사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교육 정책에 관한 한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교육의 다양성이나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자사고를 존치하고 고교 체제를 예를 들면 지방 공립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등급화하겠다, 이런 정책을 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교육 경쟁을 유발하고 이 저출산을 심화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또 공공임대주택 부분도 5조 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결국은 실제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정책과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흘리고 있고요. 제가 본 한국경제신문인가요? 몇몇 경제신문은 아예 노골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도입 외에는 대책이 없다는 식으로 계속 이 문제를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고 지금 흘리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저출생, 저출산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저는 역사 문화적인 원인과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정책적인 원인이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문화적인 요인은 크게 보면은 한국처럼 동아시아 국가의 가족주의 전통이 매우 강한 나라에서는 출산율이 급기 떨어집니다. 대체로 비슷합니다.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대체로 이제 이 가부장주의나 가족주의 그게 강하기 때문에 혼외 출산이 이제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이유고 혈연적인 요소를 매우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이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유독 한국이 특히 높은 이유는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일본과 비교해서 이거는 결국은 역사 문화적인 원인이나 혹은 여성들의 권리 향상이라든지 여성들의 높은 취업률이라든지 젠더의식의 상승이라든지 이거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인을 자꾸 둘러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헛발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그럼 원인을 들어가서 보자. 그러면 그 이제 12쪽 밑에 나오는데 우선은 이거를 결혼율하고 출산율을 구분해서 보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우선 결혼을 하지 않는, 즉 결혼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특히 이게 모든 계층에서 결혼율이 동일하게 떨어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상위 20%의 결혼율은 매우 높습니다. 즉 하위 80%의 남성들은 거의 결혼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즉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애를 안 낳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경우에는 계층에 따라서 이런 결혼율이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 이유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여기 집계되는 사람들은 이미 노동시장에 진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계층에 따른 결혼의 문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제가 가족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여기 이런 이야기 썼습니다. 결혼은 사치제다. 한국에서 지금은. 사람들은 결혼을 보편제라고 알고 있는데 이미 90년대 이후에 한국의 결혼은 사치제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책에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하위 80% 좁히더라도 하위 50%의 청년들은 결혼할 수 없다. 남성들은 이게 결국은 구조적인 이제 우선 원인을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원인은 결국은 불평등이라고 봐도 괜찮겠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쪽에 노동시장에 진출한 저소득층 여성들의 경우에도 결국은 노동시장에 진출한 여성들의 높은 유산율, 이것은 결국은 노동시장 혹은 노동현실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 문제나 워라밸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성들이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성들에 대한 보호 혹은 장시간 노동에 대한 배려, 이런 직장 문화 혹은 노사관계 이런 것이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또 이제 청년들의 남성, 여성 포함한 청년들의 문제인데 지금 50만 명의 청년들이 지금 구직도 취업도 하지 않는 청년들, 그냥 쉬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틀어박혀 있어요. 결국은 이 청년들에게 왜 너희들은 취업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은 기성세대들의 전형적인 질문인데 현실적으로 이런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열악한 노동 조건과 장시간 노동과 위험한 노동과 비정규직의 현실을 생각하면 이 청년들에게 무조건 취업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청년들이 결혼할 수 없음, 결혼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심각한 불평등, 그 다음에 노동 현실, 노동에서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 조건, 그 다음에 높은 비정규직 비율, 그 다음에 위험한 작업장, 그 다음에 여성들에 대한 모성 보호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이런 현실. 그래서 노동 문제가 저는 이 저출산 문제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있다. 불평등과 노동.
이렇게 첫 번째로 우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혼자들, 즉 결혼한 사람들이 애를 2명 혹은 3명 낳지 않고 1명 낳거나 아예 안 낳는 이유. 그 이유는 이제 그 다음 원인, 우리 사회에서 이거는 이제 많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소득 불평등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또다시 작용합니다. 즉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애를 대체로는 2명 이상이 놓고요. 제가 여기서는 인용을 안 했는데 그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도 소득이 높은 지역, 예를 들면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애를 굉장히 많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출생아 숫자가 의미 있는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혼자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주거 문제하고 교육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정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없는 현실이 출산을 당연히 기피하게 만드는데, 안정된 주거 공간이라 하면 바로 우리 사회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최소한 몇 억 정도는 있어야 아주 작은 평수의 집도 살 수 있고,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를 구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매우 적은, 결국은 이 주거에 있어서의 시장화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거에 있어서의 높은 시장화가 결국은 기혼 청년들도 젊은 기혼 커플로 하여금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 요인이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에서 출생률이 특히 낮은 이유하고도 분명히 깊은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거꾸로 출산율이 매우 높은 도시 대전과 세종이 있는데, 이 경우에 바로 이 세종은 특히 공무원들이 많고요. 대전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이 주거 조건이라든지 고용 안정성이 높은 지역에서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조건들,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출산율을 기피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교육이고요. 사교육 시장이나 사교육에 대한 높은 그 부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고, 이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고 수많은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저출산 문제는 딱 요약하자면 노동, 주거, 교육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노동, 주거, 교육,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대책도 약효를 발휘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은 뭐 출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대책은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를 들면은 뭐 고등학교까지의 지원 이런 것은 별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이 양자를 분리해서 결국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결국은 이 저출산, 저출산, 저출생 문제는 정치 문제이고, 결국은 불평등 문제이고 계급 문제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사회학자로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한국의 이런 진단은 뭐 예를 들면 블룸버그 통신이라든지 외국의 유엔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구태하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많은 보고서가 나왔고, 외국의 보고서가 나오면 국내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만, 외국 보고서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건데 이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양대 정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정치 구조의 심각한 문제점을 저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제가 이제 그 책에서는, 고통응답하지 않는 책에서는 썼습니다만, 이미 80년대 초에 한국은 이미 출생률이 떨어지는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두환 정권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2006년에 김영삼 정부 때 서상목 장관이 유엔에 가서 이 소리를 듣고 그때 급기야 서둘러서 한국에서 대책을 세운다고 막 난리법석을 펴다가, 그것도 10년이 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와서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년 정도 시간을 실기를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결국은 정치 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그 우리 사회에서 양대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원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매우 구조적이고, 어쩌면 이 주거, 교육, 그 다음에 이 노동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의 어느 정도의 기득권의 문제를 건드려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산만 쏟아부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 문제를 우선 건드려야 되고요. 주거에서의 시장화, 이런 공공주택을 늘리는 문제도 역시
그 건설 대기업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거나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저는 이제 정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인데요. 야, 그러면 이 구조적인 문제가 언제 해결되겠냐? 손 놓고 있어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저는 교육 문제는 더 구조적이고 주거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임대주택 같은 경우를 획기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청년들이나 이 젊은 부부들에게 거의 이제 뭐 장기 임대 같은 경우를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을 편다든지, 아니면 아동수당 같은 일본에서 지금 나온 것처럼 획기적으로 아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독일에 잠시 있어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애 둘만 키우면은 부부가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의 획기적인 아동수당을 주든지, 이런 정도의 이 획기적인 처방을 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280조 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을 전달 비용, 공무원들의 어쨌든 비용을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직접 지원. 옛날에 30년대 미르달이 제기했던 정책입니다. 당사자에게 그냥 그대로 꽂아주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 답이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거는 뭐 청년들이 개인으로 이거를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회 자기 축소, 자기 수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종의 자발적 출산 포기, 자발적 결혼 포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탓을 할 수는 없으나, 청년들, 아까도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와 관련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노동력 부족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이 전부 다 무너져가고 있는 상태예요. 청년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청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더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